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채권, 부동산 이 세 가지 자산에 투자한다면은 비중을 가감히 지금 늘리십시오. 되게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사부가 이렇게 있는데 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늘 위기가 있었어요. 네. 뭐 가장 최근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요. 사실 이것도 제가 2007년에 좀 앞서가지고 위기가 온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2019년에 제가 그때도 책을 내면서 코스피가 2200, 2300 사이에 있었는데 코스피 16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책을 냈더니 무슨 헛소리 하느냐. 근데 우연히 코로나가 가가지고 네. 더 빠졌잖아요. 예, 1400까지. 1490까지가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런데 사실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잘 모르죠. 네. 예, 그런데 저는 그 모델 가지고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제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면 무슨 나쁜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에 좋게 나오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상상을 해요. 네. 근데 내년에 제 데이터가 굉장히 나쁘게 나와요. 전망치들이.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죠. 혹시라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뭐 이거는 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저희한테 바로 타격이니까. 예. 그 정도는 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내년에 모든 제 모델에서 전망치들이 안 좋게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나 이게 이제 멀리 보면은 굉장히 싸진 거죠. 사실 우리가 1490까지 코스피가 떨어졌을 때 현금이 있었으면 살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자산가에 떨어지면 우리가 두려워서 못 삽니다. 맞아요. 그 부자들 보면은 그런 위기 때 현금이 있고 용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주가 특히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때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주식을 더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신용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상황 봐서 신용 쓰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십시오. 이야. 그러면 정말 찐바닥이야. 김영희 교수님은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네. 그 경제 네. 그런 네. 데이터를 읽는 거시 경제를 분이신 가장 거죠. 정확하게 네. 예, 그러니까요. 예측하시는 분이시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 책에 다른 뭐 거시경제 변수, 특히 최근에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달러 가치는 내년에 저는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 투자는 줄여야 된다. 사실 저도 뭐 달러 ETF 사가지고요. 지금 비중을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미국 대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기 때문에. 네. 예.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우리 경제를 다뤘는데요. 참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너무 빨리 떨어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책에 그려놨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을 보면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 계단식으로 떨어졌어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우리 연평균 10.3% 성장했거든요. 투자 예산. 예.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구조조정하면서 5.6%로 떨어졌어요. 예, 그다음에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나라 연평균 평균 성장 2.3%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섰습니다만은 제가 보면은 앞으로 5년 전망하면은 연평균 성장 2%, 낙관적으로 전망해서 2%예요. 예, 그런데 지금 기업 규제 안 하고 투자 유대하죠. 이 잠재 성장을 한번 올려보자. 그런데 이 잠재 성장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떨어진다. 특히 우리가 정말 문제는요. 우리가 전 세계가 한국 경제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굉장히 칭찬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예를 들어서 IMF가 1980년부터 세계 경제 성장을 발표하는데요. 1980년에서 2009년까지 우리가 연평균 7.0 성장합니다. 7.0%. 굉장히 높은 성장이었죠. 세계 평균 3.4보다 2배 정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2010년에서 작년까지는 세계 평균 3.3인데 우리 3.0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우리가 미국 등 선진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후에 미국 의회가 추정한 것 보니까 미국 잠재 성장 1.8%거든요. 우리 대부분 한 1.0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 이거를 금리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미국이가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미국 연준 연방 기금금리가 1.75% 됐죠. 네. 네. 우리도 1.75%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 7월에 자이언트 스텝하고 그러면 우리도 0.25%가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가 아니라 0.50% 우리도 빅 스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런데 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경기에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네. 예,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우리 경제 성장이 앞으로 갈수록 미국보다 낮아지는데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진 거는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금리가 아주 일시적으로 미국 금리보다 낮은 적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구조적으로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아질 거라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최근에 아까 금리 많이 올랐다 했습니다만 사실 금리 많이 올랐죠. 예, 변동금리 대출하신 분들 지금 걱정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조만간 저는 장기금리부터 떨어지고 또 내년에는 금리 인하 국면으로 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경제성장이 그만 떨어지고 네. 물가 상승도 내년에는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물가 상승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위축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제 원자재가 공급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국제 유가가 올랐다 해서 원유 생산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가격이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밀 생산 늘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가 나쁜데도 금리 올리고 돈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경제는 더 위축되죠. 경제 위축되면은 결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우리가 쓸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금리 지금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금리는 내년부터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채권, 부동산 이 세 가지 자산에 투자한다면은 채권 비중을 가감히 지금 늘리십시오. 특히 정부에서 발행하는 10년 국제 수익률, 예, 국채. 예,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제 후배들도 금융회사 지금 채권 운영 담당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지난 2년 반 동안 이렇게 금리가 올라와 버리니까 채권 가격은 계속 떨어졌죠. 채권 투자한 사람들 지금 엄청 손해보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네. 채권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예, 그런데 조만간 당신들이 웃을 일이 생길 것이다. 예,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다. 그래서 저는 채권 투자를 지금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제 자산 중에서 채권 늘리고 있어요. 근데 채권임이라면 뭐 국채 있고 회사채 있는데요. 아직 회사채 살 시기는 등급이 낮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뭐 자산 배분하니까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한 증권회사에다가 채권형 랩 상품에 가입해 놨어요. 근데 좀 수익률이 높을까라고 하이힐드 채권 랩 가입했는데요. 근데 이 증권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회사 채권을 샀는데 그 회사가 부도났다는 겁니다. 그럼 날라간 겁니까 그대로? 그 몇 천만 원 잃은 거죠. 야. 그래서 그 소식 듣고 전부 해약해가지고 예. 그 돈 가지고 전부 10년 국채를 샀어요 그냥. 정부가 망할 일은 없거든요. 우리 정부가.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은행에다 맡길 것보다는 차라리 10년 국채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은행에다가 금리가 지금 2%까지 거의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10년 국채는 지금 3.7% 정도 되거든요. 야. 그리고 앞으로 채권 수익률 떨어지면은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채권 투자를 많이 늘리는 시기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 다음에 이 책 마지막 부분에는 네. 주식 이야기에 살 기회가 온다. 그럼에도 우리가 배당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 지난번 말씀드릴 때 배당 투자 꼭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특히 KT 같은 주식 사보자. 네. 근데 KT는 많이 올랐어요. 주가 떨어졌어도 이 회사 주가는 많이 올랐거든요. 오히려. 네네. 예.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입니다. 좋네요. 네. 네. 저는 뭐 돈 생기면 은행에도 안 맡기고요. 이거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이 주식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식 배당 성향이 굉장히 좋아졌다. 네,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좀 그렇죠. 그런 주주를 위한 좀 생각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네. 배당 성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저 박근혜 대통령, 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두 분 탓입니다. 아. 두 분 때문에 배당 성향이 올라간 거예요. 아, 네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기업소득 한류세제라고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했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거 국민소득 이렇게 분배를 보니까 소득이 생기면 기업이 가져가고 가게가 가지고 정부가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동안 기업 몫은 커지고 가게 몫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업은 부자가 됐고 가게는 가난해졌죠.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실시한 게 기업소득 한류세제라고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 투자 늘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배당이라도 늘려달라. 그런데 기업들이 CEO들 만나면 임금 올려주기 싫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익 늘어나면 임금 올려주고 이익 줄어들면 임금 깎고 미국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우리 근로자들이 임금 깎는 걸 못 받아준다는 일 안 해버려요. CEO들이 앞으로 경기가 나쁘면 임금 좀 깎아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올리면 깎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별로 많이 안 올려준 거예요. 그 우리 기업들이 919조 현금성 가지고 있는 만큼 현금성 자산을 919조나 가지고 있어요. 물론 차별화는 됐지만 그렇게 고용 투자 안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을 더 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배당 성향, 기업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을 얼마나 주느냐 이게 2019년까지는 우리나라 평균이 한 17% 정도 됐었거든요. 네. 17% 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다 30%. 미국, 일본, 미국, 영국 같은 데는 어떤 때는 50% 줘요. 예,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기업소득 한류세에 있고 난 후 34% 정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준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게 소득주대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주 세 가지였거든요. 이 공정경제가 뭐냐면은 핵심이 재벌들 내부 결례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룹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2%밖에 안 돼요. 네. 2% 가지고 지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그룹에 있는 기업들이 배당을 주더라도 그 재벌 총수한테 오는 거는 배당이 2%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기업 내부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정경제 핵심이 그거예요. 내부 거래 철저히 막겠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익을 못 챙기니까 배당을 더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잘했네요. 예. 그거는 뭐 두 분 대통령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마저도 안 하면 더 혼날까봐 그거라도 좀 늘려야. 그래서 그 뒤로 뭐 기업 뭐 주주 권리 강화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요. 네, 제가 한 회사 그 사회이사는 했었는데, 근데 그 주총 가 보니까 주주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뭐 배당 많이 달라. 그 한 주주는 그 CFO 너는 왜 우리 회사 주식을 하나도 안 사느냐. CFO가 돼가지고 자사주 좀 사야지. 믿고 우리도 사는 거 아니냐. 더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맞는 이런 말이에요. 식으로 그냥 큰 소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CFO가 목소리 죽이면서 사겠습니다. 그 주주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까 KT 말씀하셨는데 뭐 종목까지 아니라도 어떤 쪽에 관심, 배당주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 같은 게 그 다음에 뭐 KTNG 이런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은행이나 증권회사도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예, 그러나 제가 은행보다는 KT 같은 주식을 권유하는 거는 금융주는 이렇게 변동이 심해요. 특히 제가 일했던 거 D증권도 배당을 정말 많이 주거든요. 네. 예, 그런 회사 주식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면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거 증권주 같은 거는 주가, 그 회사 주가 등락폭이 좀 크거든요. 근데 KT 같은 회사는
주가가 변동성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배당 투자할 때는 변동성이 적은 회사들. 예. 안정적으로 이렇게. 리츠 어떠세요, 리츠? 리츠도 배당성이 좀 크잖아요. 예, 배당성이 크죠. 예. 예, 그런데 리츠도 요새 그 배당 투자는 해야 되죠. 근데 시세 차익은 누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예, 최근에 저 부동산 관련 뭐 자산 운용사들 돈 엄청 벌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다른 측으로는 이렇게 좋으면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대로 리츠 같은 게 몇 개가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거 보니까 다들 꺾이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또 뭐 이 리츠를 또 엮어서 또 이 리츠 갖고 ETF를 만들기도 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ETF도 만들고. 예. 그 배당 많이 주니까요. 그런 예. 것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변동성 적은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인 질문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내린다는 말은 굉장히 귀담아 듣기도 하지만 싫어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멘탈을 어떻게 버티셨는지. 아, 저 댓글 안 봅니다. 역시 현명하십니다. 네. 아, 그런데 네. 아, 사실 제가 네. 두 번 큰 실수를 했어요. 예, 제가 한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옮기면서 연봉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때가 2007년이었었어요. 음. 근데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는데 그때 각 은행에서는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는 제 이름으로 김영익 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신문에다 광고 내고 TV에다 광고 내고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거의 3천억 정도 짧은 시간에 모았었어요. 수수료 그때 3%였거든요. 와. 예. 회사는 돈 엄청 벌었었죠. 예. 예,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네.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뒤로 이제 뭐 아는 분들하고 자문회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유명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가 모았다 신문에서 광고를 많이 해주니까요. 회사 만들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거의 1조 5천억이더라고 그랬어요. 아마 금융회사 만들고 1조 5천억 한 달 반 만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 역사상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저희가 회사를 만들고 그 자금을 운용할 때가 주가가 딱 고점을 쳐버렸어요. 아이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좀 운용도 잘못했죠. 엄청난 고객들한테 손실을 입혔거든요. 예, 그 뒤로는 뭐 그 이전에도 좀 그러기는 그랬습니다만은 증권회사 다닐 때도 저는 뭐 저 사장 눈치 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사장하고 싸우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냥 고객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정말 그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겠다. 예. 근데 어떻든 그 뒤로 이제 증권회사, 금융회사 나왔죠. 예, 그런데 그 두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정말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고 말해야 되겠더라. 네. 예, 그때 뭐 또 펀드 금융회사에서 항상 그 좋을 때 펀드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막 집중했을 때. 그때 팔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금융회사에서 무슨 펀드 캠페인하고 무슨 어떤 자산 펀드 캠페인 하면은 그때는 거꾸로 가시라고. 예. 그때가 고점일 수 있다. 그 대표적으로 그 2007년, 2008년에도 모든 금융회사들이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어요. 제가 그때 있던 H은행도 그때 연구소 소장을 했습니다만 10조 펀드 캠페인을 아주 8조를 모았습니다. K은행, S은행 더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 주식형 펀드가 144조 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 모아주니까 자산운용사들이 그 돈 가지고 주식 사가지고 주가 거품을 만들어놨죠. 그런데 거품이 꺼지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은행이 주식시장 좋다. 그때 좋았었으니까요. 네.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들었는데 주가가 떨어져 보니까 다 실망했죠. 네. 그래서 그게 펀드가 144조 같은 게 72조로 꼭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지금도 95조밖에 안 돼요. 144조가 정점이었는데. 예, 그리고 그동안 주식형 펀드 그 자산운용사 수익률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그다음에 2020년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사실 그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네. 펀드에다 펀드에서 맡겨놓으니까 예, 직접 왔죠. 예.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식시장
참여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그 유튜브가 크게 기여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정말 다양한 유튜브들이 등장해가지고 맞아요. 예. 사실 뭐 일부 더 부추겼죠. 그래서 정말 많은 통합개미위원들이 주식시장 참여했는데요. 예, 제가 작년 6월 보니까 모든 경제 변수에서 이 코스피가 한 40% 정도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대평가됐습니다. 예, 주식 줄여야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거 올라가는데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저 나쁜 놈. 지금 신나는데 왜 그러지? 예. 네. 아 저는 최근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한 저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쁘다고 하면은 강의를 다음에 안 불러준대요.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그래서 얘기하면. 나쁘다고 말하기가 힘들다. 어.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 공식적으로 하더라고요. 야 그걸 보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예. 너무 솔직하네. 술자리에서 할 얘기를 하셨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좀 지금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든 아니든 좀 제발 좀 이 얘기 좀 들어주지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거세요?